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IMF 사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IMF 사태가 1997년도 11월 말 12월 초니까 벌써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그런 어린 나이일 텐데, 사실 한국의 그 IMF 사태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한때는 단군 이래 최대 그 위기였다. 또 어떤 사람은 6.25 사변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이렇게 정부에서 수립해 가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이 개발도상국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당시의 경제적인 성공을 한강의 기적이다, 또는 네 마리의 용이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개방하면서 급속도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취약한 구조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물론 이 IMF 구제금융까지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국내외적인 상황이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된 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단기 금리가 30%까지 올라갔어요. IMF 구제금융 직후에. 그리고 주가 반토막 났고, 그다음에 환율 1,000원이 미처 안 되던 환율이 2,000원까지 한때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절반이 된 거죠. 집값 거의 반절로 떨어졌습니다. 1998년도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실업률은 우리 한국 경제가 이 경제개발 계획을 한 이래 가장 높은 8%. 그래서 한때는 1998년도 중반에 실업자가 180만 명. 그렇게 이제 이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닥친 거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이제 문을 닫고, 특히 이제 1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환란 이전에 우리 은행이 33개였는데 10개가 이제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에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은행원들 약 30%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로 보면 약 25% 정도가 사라졌고, 그리고 전체 금융인들이 약 25%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다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넘어지고, 30대 재벌기업 중에 18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재앙이 닥쳐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니까 가족들한테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실업자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노숙자들이 생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하다 망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무료급식이라는 게 이제 뭐 서울역 앞에서 생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나도 미처 몰랐는데 그 당시에 IMF 사태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걸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금년도 그 조치를 하는데 아마 작년도에 한 4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한국 경제에 닥친 겁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그 조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97년도 11월 말에 가서 국가 외환보유고가 100억 불 수준에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처 한 달을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갑니다. 그래서 IMF 자금을 이제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고갈이 돼 가지고 IMF하고 협상할 시간도 없었어요. 보통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관한 상황도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빨라야 한 달, 보통 2달 걸리는데 우리 열흘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뭘 따지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IMF 총재인 깡도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분이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 당시에 뭐 이 실무 작업을 했던 재경부의 이제 과장, 국장, 뭐 1급 이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IMF 이제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뭐 80년대 말까지도 한국 경제가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90년대에 들면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대부분 이제 이 외환 자유와 그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자본 자유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하고 경쟁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이 생기죠. 중국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동남아 국가들도 대개 94년 이후에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97년 초에 대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경공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경제 개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이르자 80년대 들어서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우리가 그 발전 전략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철강업도 하고 조선업도 하고 뭐 포스코 뭐 이런 것들 만들어 현대중공업, 뭐 대우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후장대한 그런 이제 산업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면서 재벌들이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이런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이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은행들을 통해서 소위 이 유리한 조건의 금융을 해주고, 또 이제 해외에서 이 장치 산업은 이제 그런 시설이나 기자재를 많이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외자가 필요한데, 이런 외자를 이제 차관을 이제 이렇게 허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덩치를 키우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무 상태가 많이 불량해진 거죠. 빚이 많아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수익성은 별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한보가 97년 1월 23일 날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매달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소위 30대 재벌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산미, 대농, 한신공영, 진로, 뉴코아, 혜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또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때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7월 2일 날 태국에서 이제 그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태국이 이제 환율 제도를 바꾸고 이런 이제 외부의 어떤 이제 이 충격이 발생을 하는데 7월 1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10대 대기업인 기아가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아는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워낙 큰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의 하나고 또 이 기아에는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고 그래서 기아가 또 이제 그 노조가 대단히 강성 노조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이 없어 지급 능력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이제 그 부도가 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도 처리를 못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10월 말에 법정 관리 들어가고 약 100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거의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보니까 이 기아 하나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핸들링을 제대로 못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뭐 기아는 국민 기업이니까 부도 내면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요구를 정부에다 해야 되고 정부로서는 사실상 이게 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은행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채산성이 없고 돈 더 주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한 100일 동안 끌고 또 언론대로 뭐 정부를 비난했다가 뭐 또 정치권을 비난했다가 이런 혼란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가 신인도가 많이 망가지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가서 이제 헤지펀드가 홍콩까지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10월 말까지도 이렇게 긴박하게 한국의 외환보이고 사정이 어려워지자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기아 사태와 이제 10월 말에 홍콩 사태, 대만까지 그때는 이미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전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본도 일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큰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에 가서는 한국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 분위기가 팽배해져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다 빼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보유고가 100억 불 이상 빠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 겨울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볼 수가 없어요. 겨울에 이제 기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무슨 양식도 사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IMF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벌써 이렇게 이제 유력지들이 한국이 외환위기가 코앞에 왔다 이런 보도들을 하게 되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100억 불도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 신용평가 회사들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11월 이 10일 부근에 정부가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그 당시에 재경원 한국은행 이렇게 이제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외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결국 논의하다가 이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때 또 이제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보고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부총리를 경질을 하고 IMF 깡두시 총재를
비밀리에 방한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국민들한테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깡드시 총재를 이제 불러들여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근데 이미 외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때 한국이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것을 외신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CIA들도 다 보고했을 거고 이렇게 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깡드시 총재가 이제 지원을 약속하고 바로 실무 협의단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부총리 강경식 씨를 아까 사진에 나온 임창열 씨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임 부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고 신임 부총리가 21일 날 국민들한테 IMF에 우리가 이제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23일 날 정부 협의단이 구성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IMF 실무 협의단이 한국에 바로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일 날, 12월 3일 날 사인을 했으니까 며칠이에요. 열흘 동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했고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IMF 사태에 미처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칼날을 진 거죠. 칼날을 쥐면 누구 마음이에요? 칼자루를 진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12월 3일 날 IMF와 최종 그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날 밤에 그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아주 긴박한 그 상황에 한 1년 동안의 일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경공업 위주로 수출 산업 위주로 이렇게 경제를 이제 발전시켰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가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이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다 사업 다각화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이제 이 대기업들의 하나의 경영 전략이었다. 그래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내외자를 동원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외형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이고 경영 패턴이었다.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과 외국 차관으로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이익은 감소하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악화된 겁니다. 그 와중에 94년도 들어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무역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그건 대개 이제 대외 채무 외자를 도입해서 이제 메꾸는 이제 그런 차입 경영이 국가 차원의 차입 경영이 이루어진 거죠. 경상적자가 보면 우리가 94년도에 약 35억 불 적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외환위기가 나던 그 전해에 약 230억 불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거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정부로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 성장률을 낮추고 재정을 긴축하고 금리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경제가 그간 한 40년 동안 일방적으로 성장 위주로 팽창 위주로 커갔기 때문에 어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취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외채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가기 직전에 97년 3, 4분기 말에 외채가 약 1,700억 불이 되고
해외에 우리가 좀 자산이 있는 거 빼고 순외채로 하더라도 한 580억 불, 58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총 외채 중에 또 단기 외채가 우리가 많았어요.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외채였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리볼빙이 되어야 문제가 없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 리볼빙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외채는 만기가 되는 족족 회수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외환보유고가 단기 외채의 약 260% 이런 수준이었다. 97년도에 이제 대기업이 연쇄부도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96년도 5월에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제수석실에 금융 담당을 하는데, 96년 말까지는 이런 큰 이 압박과 충격을 느끼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96년 말부터 사실은 뭐 유원건설이 작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게 여파가 이제 이 한보에 미쳤는데, 한보건설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대치동에 가면 한보 뭐 타운이 있죠. 아파트. 대치동에 뭐 음마 아파트, 또 대치 아파트 뭐 이런 이제 타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큰 돈을 번 분이에요. 원래는 국세청의 그 주사 출신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건축을 통해서, 주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보니까 자기도 좀 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철강에 뛰어든 거예요. 철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뭐 대단한 장치 산업이고 막대한 이제 이 투자가 필요한 그런 이제 사업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경험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고 차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커넥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동원이 됐겠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경제 상황 또 아시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처 공장을 가동하기도 전에 유동성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보의 이제 은행 빚이 약 4조 7천억이었는데, 아직도 공장을 가동해서 이게 캐시가 들어오기, 캐시플로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은행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알겠지만 97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96년도부터 이런 스퀴즈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동성 스퀴즈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를 이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23일 날 부도를 냈는데, 사실상 1월 20일 날 유동성이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은행에 자기네들이 그 돌린 어음을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이미 결제가 나 있었는 상태인데, 워낙 이게 또 이제 나름대로 이 비중이 있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걸 제대로 이제 핸들링을 못하고 뭐 관계부처에 가서 이제 뭐 협의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가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와대까지 와서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도가, 사실상의 부도가 난 상태로 계속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 거래를 할 때 어음을 발행해, 은행에서 어음책을 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 긴급한 그런 물자는 현금으로 당장 결제할 필요가 없이 그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1개월 후에 주겠다, 3개월 후에 주겠다, 6개월 후에 주겠다. 그래서 원자재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다시 이제 은행에 갚고 하는 건데, 이런 어음이 갚을 날짜가 됐는데 그 회사에 은행 잔고에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부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도가 난 어음을 들고서 부도를 안 돌리면 우리나라 그런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어음을 받으려고 안 하게 됐겠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도 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예리하게 예민하게 이 함보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았는데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기업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다 돈을 빼는 겁니다. 만기되면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비교적 30대 재벌 기업들인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매달 하나씩 넘어지죠. 매달. 외국계 은행들이 자금을 많이 회수를 하고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그 만기 연장률 리볼빙 레이쇼가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월에 좀 올라갔다가 4월에 떨어지고 이때 이제 그 뭐 정부에서는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자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증권 발행 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이제 외자를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만기 연장률이 100% 넘어가고 뭐 경상수지 적자 폭도 약간 줄어드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조금 회복되는 와중에 태국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래 보면 이 경상수지는 우리가 이미 봤고 환율도 우리가 그 당시는 뭐 800원이 안 됐었는데 96년에 이제 850원대가 되고 97년 말은 1,4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이 95년도에 약 1조 4천억 이런 수준이었는데 97년 9월 우리가 IMF 외환위기 직전에 약 3조 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실채권 비율도 약 9.5%. 그래서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기아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아는 이제 그 참 유동성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제 어음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인데 기아를 부도내면 거기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잡을 잃고 또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 충격이 크다. 그래가지고 노조들이 이제 강력히 저항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야당에서 정치권에서 뭐 기아를 뭐 정부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정치 논리를 갖다가 경제와 금융에 갖다 이제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와 정부도 사실 기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능하면 좋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도로 이제 넣기 전에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채권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기아를 살릴 수 있느냐. 소위 기아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 부채를 탕감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 새로운 자금을 좀 지원하고 이런 이제 방법을 구상하고 있던 차에 기아가 법정 화해를 신청을 합니다. 정부하고 이제 협의 없이 채권당과 정부 없이 법정 화해를 신청하는데 그 법정 화해라는 것은 그 경영진은 물러나지 않고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법정 화해를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업이 큰 부실이 나게 되면 구조조정할 때 대개는 이 기존의 그 부실에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다 사표를 받아서 교체를 합니다. 새로운 이제 경영진을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어떤 새로운 그 갱생, 회생 계획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살리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협의 없이 이런 조치를 하게 되고 당연히 채권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아의 회장이 김선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법정 화해 제도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법원에 가서 좀 뭐 판단을 받아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단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채권단이 동의를 안 하면 당연히 법원도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일 동안 끌다가 법정관리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제 물러나고 뭐 근데 그 100일 동안에 국가 신인도가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고 한국 경제의 어떤 경제 운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 거죠. 이어서 이제 뭐 태국발 외환위기가 홍콩, 대만 이렇게 확산되고 또 이런 와중에서 대만은 이제 환율 방어를 포기를 했어요. 또 홍콩 증시가 대폭락했지만 홍콩의 그 환율 제도는 이제 방어를 했다 그랬죠. 일본의 이제 대형 회사들도 망하고 이때 이제 그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 150달러로 감대세 감산, 외채 1,100달러 중 800억 달러가 1년 이내 만기 도래 외환 위기가 예상된다. 예, 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이렇게 11월 초부터 이런 보도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이 브룸버그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손을 댄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발표한 외환 보유고는 250억 불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약 150억 달러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시장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빠지는 게 수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외환 보유가 급격히 감소해서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96년 말에 우리가 공적 보유가 332억 불이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은행 해외 지점에다 이렇게 빌려준 돈 뭐 이렇게 해서 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용할 수 있는 보유고는 약 그 당시 300억 불이었어요. 2007년 말에는 이제 공적 보유가 300억 불이 약 30억 불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가용 보유고는 약 60억 불이 줄었죠. 70억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10월 말만 해도 이 가용 보유고 기준으로만 해도 223억 불이 있었는데 11월 말에 가니까 이게 100억 불 밑으로 떨어져 한 달 동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본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돈은 인정사정이 없다. 그래서 가용보고가 73억 불로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약 100억 불 수준에서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IMF 자금이 이제 이날 첫 번째 자금이 55억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날 57억 불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어음 부도율이 이렇게 평소보다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환율 및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또 떨어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IMF하고 결국은 협상을 했는데 뭐 알다시피 너무나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거의 IMF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1997년 12월 3일 날 우리가 IMF하고 사인한 게 1차 MOU, 1차 합의 의향서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거시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고 금융구조조정은 어떻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그 외화자금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외자를 조달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거시경제 정책의 틀을 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을 일단 많이 낮췄어요. 목표 성장률을.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안정 기준인 5%로 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 이내로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당연히 긴축 기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긴축 기조로 가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대폭 올립니다. 한국은행 콜 금리를 통해서 시장 금리를 20%까지 올리고 한때 1998년 초에 시장 금리가 30%까지 단기 금리가 30%까지 올라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이 10억을 빌려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한 7, 8% 이렇게 금리를 내다가 한꺼번에 30%를 금리를 내라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환율 정책은 그간에 우리가 이제 뭐 상당히 고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 이제 환율 정책을 신축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자유 변동 환율제로 넘어가고 재정도 이제 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끼어 들어온 게 외국 금융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그다음에 외국인 증권 투자 전면 허용, 기업의 해외 차입 자유화. 이게 바로 이제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간에 해외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오는 데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남아 있는 제약 장애물들을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금융 구조조정에서는 이제 대개는 이제 그 당시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있었어요. 이 개혁 법안들이 소위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과거에는 은행감독기관, 증권감독기관, 보험감독기관이 각각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는 이 모든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봐야 된다. 은행은 건전한 것 같은데 증권이 부실할 수 있고 또 보험이 부실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금융법을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한은법, 또 예금자보호법 이런 금융산업 구조조정법들 이런 금융개혁 법안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정치 쟁점이 돼 가지고 떠들고 있다가 IMF 사태가 와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한 방에 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극한 상황에 몰렸는데 뭐 그 이전에 뭐 반대하고 하던 사람들 뭐 다 없어진 거죠. 요즘도 사실 정치 현실을 보면 그런 답답한 그런 이제 이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실한 금융회사, 기업이 망했으니까 뭐 금융회사들도 당연히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실 금융회사를 폐쇄 정리하고 구조조정하고 또 합병하고 또 뭐 자본금을 증자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구조조정 조치를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기업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고 그다음에 차입 비중, 은행 차입 비중을 이제 줄이고 뭐 그 당시에 처음 뭐 외부 감사제 결합 재무제표 제도, 그다음에 신속 파산 절차, 적대적 M&A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우리 이제 기업 그 거버넌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역 자유화, 외환 자유화, 자본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큰 피해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뭐 구조조정하면서 문을 닫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니까 당연히 실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장이 또 너무나 경직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때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이제 IMF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근로자 파견제, 그다음에 정리해고자가 우리 근로3법, 노동3법에 처음 입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IMF 사태가 일어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맞았는데 또 IMF에서 제일 먼저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벗어난 국가예요. 우리가 2000년도 6월에 IMF하고 협의를 끝냅니다. 불과 한 2년 반 만에 IMF를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IMF 구조금융 역사 중에 과거에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빨리 IMF 사태를 벗어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IMF를 우리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뭐 이제 그 극복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초기에 외화 유동성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냐, 그리고 IMF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충실히 이행했느냐, 뭐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IMF 차입금을 우리가 당초 스케줄보다 주기에 상환하고 IMF를 졸업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의 그 외환위기는 유동성 위기라고 봐야죠. 산업시설이 어디로 날아간 것도 아니고 해외로 누가 캐피탈 플라이트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리볼빙이 안 되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결국은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건은 이제 우리가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어떻게 이제 확보했느냐.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 단기 외채, 이게 단기 외채가 매달 몇십억 불씩 돌아오니까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을 못하니까 그러면 은행을 부도낼 수가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빼서 지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IMF 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 은행에 단기 차입 만기가 돌아오고 이게 리볼빙이 안 되고 그러니까 IMF 자금을 받아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IMF 자금이 들어가지고 이제 외환보유고를 97년 12월 5일 날 55억 불 받아서 100억 불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IMF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국가부도 사태가 또 목전에 닥쳤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단기외채 만기 연장, 그다음에 이게 성공한 다음에 바로 이제 정부가 뉴욕에 나가서 40억 불의 그 외국환 평행 채권을 발행해서 성공하고 또 하나 이게 중요했던 이 계기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IMF 프로그램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했죠. 여러 가지 구조 조정, 뭐 자유화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12월 5일 날 IMF 자금 55억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100억 불이 12월 5일 날 100억 불이 110억 불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5일 날 100억 불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빠져가지고 10일 날 12월 18일 날 이제 최소 40억 불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 하에서 국가 부도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IMF도 긴장했고 우리 정부도 IMF가 구제금융 주면 이제 뭐 은행들 그 외화자금이 리볼빙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더 심각해진 겁니다. 12월 18일이면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1월 달에 가면 정말 엄청난 그 혹한이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IMF 지원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도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0일경에 뭐 관계부처 뭐 재정경제원 뭐 부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수석 해서 이제 이 라마단 르네상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야 뭐 온갖 거기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일본에 가서 매달려 보자. 응? 또 대만으로 가보자. 응? 뭐 중국에도 좀 가보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벌써 이제 이게 10일경이면 다시 50억 한 60억 불 수준으로 이렇게 외환보유가 줄어들었는데 가서 협의하고 뭐 계약서 만들어 오려면 또 한두 달 걸리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BTC 서울지점장을 하던 분인데 그분하고 좀 상의를 했더니 멕시코 사태를 멕시코 외환위기 사태와 같이 한국도 은행들이 단기 외채를 만기 연장하는 리스케줄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IMF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리스케줄링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리스케줄링 하는데도 시간이 이제 한두 달 걸리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2월 말을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미국이 이때쯤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게 되고 백악관에서 이제 한국 사태에 대한 그 참모들의 회의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미 재무부 측하고 안보 측하고 의견이 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자. 이제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안보보좌관이 사무엘 버거라는 사람이고 국무장관이 울브라이트라고 여자분이죠. 이분들이 이제 한국을 그런 사태로까지 가면 안 된다. 왜냐면 한국이 이제 이 극동 동아시아의 미국의 최고의 그 맹방이고 우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저렇게 이제 모라토리엄까지 가게 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그 손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한국의 그 모라토리엄 사태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안보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루비 재무장관한테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단기 그 은행에 빌려준 모든 주요 은행들이 그 자금을 빼는 것을 중단시켜라.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장 경제에서 그만큼 급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빈 장관이 총대를 메고 12월 이제 20일경부터 미국의 주요 큰 은행들의 회장들, 또 유럽의 큰 은행들의 회장들하고 직접 컨택을 하고, 또 뭐 독일의 재무장관이라든지 프랑스 재무장관, 영국 재무장관들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금융회사를 압박을 해서 다 동결을 시킵니다. 한국에서 일단 만기가 돼도 당분간 돈을 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만기 연장 협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때 뭐 월가는 되게 연말이 되면 다 휴가가 없어요. 뭐 다 휴양지들 가 있는데 거기에 뭐 직접 뭐 장관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구두로 그 모럴 우리가 이제 그걸 금융시장에서 모럴 슈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에는 없고 근거는 없는 거지만 중요한 어떤 위기 사태가 당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런 법에 없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참 있어서는 안 됐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동시에 단기 외채 만기 연장, 컬렉티브 리스케줄링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원칙을 합의하고 세부적인 조건까지 해서 약 240억 달러를 1년 이내에 돌아오는 24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보증하기로 하고 1년, 2년, 3년짜리로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도 좀 많이 높여주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해당 채권 금융기관의 약 97%가 참여를 해서 리스케줄링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 외환보 요구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1월 달에 뉴욕 외채 협상이 타결되고 이것이 급박한 외환 유동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고 이걸 계기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조금씩 이제 상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1월 달에 이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나중에 사인은 3월 달에 했지만 동시에 이제 40억 불을 한국 정부가 뉴욕 시장에 가서 이제 외평채를 처음 발행했어요. 그전에는 정부 이름으로 해외에서 직접 차입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외환은 이 산업은행이나 그 당시 정부은행이었던 수출입은행, 외환은행을 통해서 빌려다가 한국은행이 이 은행들하고 수합을 해서 그 달러 자금을 썼어요. 그만큼 국가 신인도를 상당히 중하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뒷전에 물러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직접 국가 신용도를 가지고 가서 발행을 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환보유가 다시 300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외환보유가 계속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 계속 리볼빙이 안 되고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만 놓고 보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외화 유동성 위기였다. 단기 외화 유동성이 위기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제프리 sak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지적했던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기 외채 만기 연장도 성공적으로 하고 또 이게 이 정부 외평채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던 그 과정에서 주요한 것이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 이때 벌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금반지 받은 거 이때 다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자발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 뭐 돌반지 이런 것들 다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약 227톤. 당시에 이제 시가로서는 약 22억 달러인데 당시에 우리가 뭐 외환보유가 거의 4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으니까 지금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대단한 이제 규모죠. 근데 문제는 이 돈의 그 크기보다는 이것이 전 세계의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은 과거 남미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구나. 또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도 외환 위기가 발생했었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 이 한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한국은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이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극복을 조기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유동성 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MF 프로그램 이행하는데 IMF 자금은 약 350억 달러가 이제 이렇게 지원되게 돼 있어요. IMF 자금이 210억 달러, 그리고 월드뱅크 자금이 100억 달러, 그리고 ADB 자금이 40억 달러. 그게 이제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MF 자금은 210억 불 중에 약 195억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꺼내기 전에 우리 외환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인출을 안 했고, IMF 자금은 그런 단기 유동성 자금이고, 월드뱅크나 ADB 자금은 구조조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은행 구조조정,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할 때 은행에 무슨 이제 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거시경제 이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하고 금융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협정 체결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 급증하자 우리가 98년도 4월쯤에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태는 남미하고 다르다.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멀쩡한 기업까지 다 이게 망하게 되고 이게 우리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서기는 훨씬 더 어렵다. 우리는 산업시설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외로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 고금리 긴축 정책이 맞지 않는다. 이걸 어느 정도 이 완화 정책을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을 살려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지 이 다 기업 죽여놓고서 무슨 구조조정 하느냐. 이런 어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또 급박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IMF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금리를 내리고 또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해서 돈을 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IMF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비판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제프리 삭스 교수나 조 스티글리츠가 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똑같이 남미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국에 또는 동아시아에 적용했느냐. 게 IMF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인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IMF를 다 졸업하고 나서 IMF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이제 그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한국에서 직접 IMF 사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그 대표로서 이제 나가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 그 당시 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국가나 한국 같은 데서는 IMF 프로그램이 너무 가혹했다, 잘못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IMF의 뭐 부총재 스탠리 피셔, 지금 FRB의 부총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프로그램을 다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그 당시 IMF의 수석 부총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프린스턴은 MIT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그 저의 제자들이 이제 지금 미국의 버냉키를 비롯해서 다 그 제자들급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단히 냉철하고 이론에 철저한 그런 이제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이제 IMF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를 한 6년인가 하고 이번에 다시 컴백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륜이나 나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지금 FRB 총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부총재직을 수용하고서 지금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나왔었는데 뭐 우리 초기 프로그램은 좀 그런 강한 점이 있었지만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 바로 바꿔줬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의 그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7%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1인당 소득이 전에 이제 우리가 12,000불, 11,000불에서 7,000불 뭐 반은 아니지만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배로 뛰었으니까 달러 표시 GDP는 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업률 7%, 그다음에 부도율, 뭐 부도업체, 부도업체가 뭐 평균 한 11,000개 이렇게 되다가 98년도에 약 23,000개가 이렇게 부도가 납니다. 이때 많이 이제 그 당시에 사업하던 사람들이 이 대책이 없으니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금융 구조 조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도를 여러 가지 정비했습니다. 뭐 적기 시정 조치라는 걸 만들었고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했고 감사위원회 준법 감시인 제도를 이때 다 도입했고 부실 금융회사를 대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퇴출시키고 합병시키고 해서 당시에 33개 시중은행 중에서 10개가 정리됐다.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가 약 2,100개 있었는데 그중에 폐쇄되거나 합병된 게 약 470개. 그래서 비율로는 약 22%가 없어졌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은 약 25%가 정리됐고 은행원은 약 33%가 정리가 됐어요. 그냥 이때만 해도 은행원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그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금융회사 전체 종사자의 약 4분의 1이 감소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했고 또 자본금을 확충했고 부실채권 정리하고 신용도를 회복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은 1차 64조 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2개로 168조가 투입이 됐는데 약 98조가 회수되고 현재까지 약 72조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추가로 회수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기업에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서 사회이사 제도, 감사위원회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결합재무제표라든지 회계제도, 공시제도 이런 것들이 다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이 상호 지급 보증을 통해서 이제 은행 부채를 많이 끌어다 썼어요. 삼성전자가 뭐 삼성테크윈을 보증하고 삼성테크윈이 또 뭐 삼성생명을 삼성 무슨 뭐 다른 이제 계열사를 이렇게 보증하고 해서 이게 쭉 보증을 돌려가지고 은행 빚을 갖다 썼는데 이런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상호 지급 보증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구조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 코어 이 비즈니스가 아닌 것은 정리를 해라. 문어발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동산 회사가 뭐 철강 회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그 코어 부분으로 하라 그래서 그래 비코어 부분의 사업들은 많이 팔고 또 부실 회사들은 해외로 이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5대 그룹의 부채 비율이 470%, 약 500%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99년 말, 약 99년 6월 말 300%까지 지금 낮췄고 현재는 더 낮아져 가지고 우리 아주 대기업, 5대 기업 정도는 부채 비율이 20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투자를 또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예요. 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줘도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고,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회성 강화, 이사회 충실 의무, 사실상 사개이사제도, 이게 이제 처음 여러분들 좀 생소한 얘기일 건데, 회장은 뒤에 음막에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사회 뭐 멤버 중에 하나 정도 하고, 이제 이 사장은 이제 소위 자기네 월급쟁이 사장을 세워놓는 거죠. 그 모든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뒤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에 투자해라, 무슨 사업을 새로 벌려라, 어디에 진출해라, 이건 다 자기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은 안 지는 그런 관행이 쭉 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록 그 이사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실상의 이사 의무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상 이사제도, 이사회 충실 의무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상법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어 비즈니스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대기업 간에 서로 이 빅딜을 통해서 맞바꾸도록,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때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기업 구조 개선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채권은행이 주대로 부실 기업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그 당시에 구조조정의 이제 원칙을 이제 5+3인데, 이제 이게 98년 2월에 IMF 프로그램 이제 직후에 이제 처음에 기업 부분의 구조조정의 원칙으로서 5대 과제,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해라. 그다음에 상호 채무 보증을 없애라.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핵심 사업을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라. 그리고 지배주주와 경영인들의 무책임한 그런 이제 이 의사결정, 이런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사제도나 이런 걸 도입해서 책임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15일 날 우리가 2차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순환 출자 부당 내부 거래 억제, 그다음에 대기업이 이 은행이나 또는 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지배 억제, 그다음에 대기업의 대주주의 변칙 상속 금지, 이런 원칙들을 이제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쓰러진 걸 봤죠. 근데 2차 이제 우리가 99년 들어서 아주 긴박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이제 이 숨을 거두지 않고 살아있던 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대우, 현대, 이런 데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데들이 그 정부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문호발식 그런 사업들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다시 그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99년 초에 가면 시장에서 한국이 뭐 유동성 위기 좀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자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 그 소위 워킹 뱀파이어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흡혈귀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그 어려운 때 비판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유동성 사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우가 정리가 돼요. 얼마 전에 대우의 그 김우중 회장이 뭐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의 합작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뒤에 가면 대우의 사태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대우가 얼마나 그간에 무모하게 확장 경영을 했고,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런 책도 쓰셨어요. 물론 김우중 회장이 참 뭐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조그마한 그 와이사스 뭐 수출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중공업도 만들고 대기업 만들고 자동차 회사 만들고 엄청난 그 일을 했고 많은 고용을 했고 우리 경제에 참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와중에서 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 구조조정의 같은 그 틀에 들어가서 좀 기업의 어떤 체질을 더 강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그랬더라면 죽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대우가 1차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방, 이건 대구에 있는 큰 이 주택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건설도 우리나라에서 탑에 들어가는 그런 주택건설업체, 동아건설, 그 다음에 한양, 이게 다 큰 이 건설업체들이고, 그 다음에 법정 관리된 건 대우자동차, 그리고 이제 은행 관리로 넘어간 현대건설.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2차로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1차 개혁과제가 뭐였고 2차 보완과제가 뭐였는지 보면, 대개 지금 우리 한국의 거버넌스가, 금융 거버넌스 또는 기업 거버넌스가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다 하는 것은 이때 사실 그 이제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 공공 부분에 이제 이 개혁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1차적인 충격은 누구한테 가느냐? 노동자, 근로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임금이 깎이고, 여러 가지 처우가 이제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노동계의 그 어느 정도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이 강도 높은 금융 구조조정을 해치고 갈 수가 없다. 결국은 97년도에 우리가 결정타를 입은 게 바로 기아 자동차 사태인데, 기아 자동차 사태도 노조가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와중에서 이 국가 신인도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 처음 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노와 사와 정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이게 코앞에 닥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악화되는 근로자들의 그 근로조건, 또 퇴직자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고용조정제와 근로조 파견제를 노동계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4월에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이제 당근을 준 거죠. 노동자들이 정치 활동해도 된다. 정당 활동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전교조가 이때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고 98년 7월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파견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파견 근로자가 너무 남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너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보호법이 만들어져요. 공공 부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조직 개편하고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조직을 슬림화하고 또 공무원들을 많이 퇴직시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정부 기업인 이 포항제철,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통신 이런 것들이 다 민영화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이 공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때 이제 민간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주식은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 회사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뒤에서 또 정부가 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IMF 시절의 교훈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너무나 이제 노동 시장이 어려워지고 그 해고자가 많이 나오래가지고 노조 측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하면서 노사분규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또 IMF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또 중소기업과 벤처 지원을 위한 조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98년 3월에 이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런 합의를 하면서 이 종합실업대책도 마련하고 소셜 세이프티넷이 이때 구축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임금보장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99년 4월에 도시지역 자영업자 900만 명이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확대하고 의료보험 관리 조직도 이때 통합을 하고 산재보험도 사업장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이런 이제 근로자의 이제 그 보호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이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보상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종전 약 54만 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인데 약 15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처 사업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와중에 또 중요한 게 무역 자유와 외환 자유와 자본 자유화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IMF가 한국의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남아있던 그 시장 개방의 빗장들을 다 열어젖힌 겁니다. 그래서 무역 부분에서 남아있던 몇 가지 뭐 보조금 제도라든지 뭐 수출 준비금 제도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도록 만들고 뭐 수입선 다변화 제도도 폐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역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남아있던 그런 이 보호 장치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자본자유에서 이제 그간에 또 단기 자금이라든지 일부 좀 리스크가 큰 부분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던 이런 규제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마음대로 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한국 금융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이제 이 투자한 자금을 마음대로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도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환자유화도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환거래법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외환관리법에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한 것만 할 수 있고 거기 없는 것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파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고쳐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럼 거기 열게 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유화한 거죠. 그래서 1단계 자유화는 주로 이제 기업의 대외 활동, 그러니까 경상거래하고 관련된 제해를 일단 다 풀었어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자본거래까지. 안 되는 것은 국제조약을 이행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를 위해서 존치해야 되는 이런 규제, 이런 거 빼고는 다 자유화한 거다. 그래서 모든 경상 지급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이제 정부가 그나마 IMF하고 이제 뭐 논쟁을 거치고 설득을 해서 몇 가지 남겨놓은 그 세이프가드 조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단기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아주 또다시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일종의 긴급 비상 경제 외환 조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있어요.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만 남겨놓은 거죠. 일시적 외환거래 정지, 그다음에 외환의 중앙은행 집중제, 그다음에 자본거래 허가제, 긴급시 발동할 수 있는 조치들 남겨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에서 일시에 자금이 많이 쏟아질 때 거기에 대한 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 그 급박한 이제 단기 유동성위기를 은행의 단기외채 만기 연장, 그다음에 외평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극복하고 나서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이제 많이 쌓이는 거죠. 환율은 뭐 1,500원대 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금방 흑자로 돌아서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또 한국은행 보유고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IMF 자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10억 달러 중에 195억 달러만 인출해서 쓰고 이것이 99년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97년 말이니까 만 2년 됐죠. 만 2년 동안에 이제 긴박한 유동성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5억 불 남은 거 IMF 자금 더 이상 인출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거죠. 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인 6월에 3년 동안 지속해온 IMF와 소위 정책 협의를 종결합니다. 이때 2000년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11번의 IMF 협상을 우리가 했어요. 그 중에 8번을 이제 제가 했는데, 거의 그 IMF하고 매일 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었지만, 당장 우리가 그 긴박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기업들을 위해서 금리도 좀 내려야 되겠고, 재정을 풀어서 좀 지원해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 또 우리가 다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고, 또 해외로 이제 기업들을 팔아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걸 한국은행을 통해서 쌓아놔야 되겠는데,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IMF에서 대단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낸 이 강의 자료에 좀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그때 참 어렵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보유고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에 결국 3년 동안 그 지속해온 걸 종결을 하고, 그래서 종결한 다음에 그해 6월에 60억 달러를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IMF 프로그램을 완전 종료하고,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정책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IMF하고 일일이 정책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17년이 지났어요. 또 지금 상황은 많이 대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간에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나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 한국도 여러 가지 이제 또 영향을 받고, 시장은 개방돼 있고, 한국 경제는 개방된 경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국내외 어떤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엄청난 이 사태를 맞아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또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돌아보면, 이 거시정책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평가를 해보면, 이 콜금리가 30% 이상 올라가는 이런 고금리 정책과 재정 긴축 하는 거,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초기에 어떤 경제 혼란과 파탄을 초래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다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실시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초기 충격이 극복이 되고, 또 보유고가 확충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늘어나고 회복되고, IMF 자금 조기 상환,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인 졸업을 했다. 구조정에서는 이제 기업, 금융, 공공, 노사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강도 높은 구조정을 했습니다. 이 단기에 우리가 칼날을 쥐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그 이제 이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뭐 IMF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멕시코, 남미, 그다음에 이 태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은 은행이 그 당시에 거의 다 해외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초기에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해외에다 매각하라는 이제 IMF 그런 프로그램에 요청이 있었지만, 적어도 은행을 해외에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많이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일은행 하나는 이제 결국은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미국의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그러나 이제 서울은행은 결국은 우리가 IMF 졸업하고 지켜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지금 하나금융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2003, 4년대 이제 그 당시 외환은행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게 이제 IMF 프로그램하고는 무관하게 그거는 코메르스뱅크로 넘어가고 다시 이게 이제 론스타로 넘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하나로 넘어갔죠. 그래서 구조조정은 뭐 5+3 원칙에 의해서 했고, 이제 그 뒤에 뭐 많은 뭐 이사회 책임제도, 사회이사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선진 제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또 보면 당초에 제도를 운영했던 그 당시의 취지와 초기의 그 이 운영 형태하고는 많이 퇴색한 점이 없지 않다. 우리가 이번에 KB 사태에서도 보면 거기 뭐 지주의 이사회가 있고 또 은행의 이사회가 있는데 과연 그 이사회가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과 그런 걸 했느냐, 그런 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사회는 어떻게 보면 개인 기업 같으면 오나 또 이제 이런 뭐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CEO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경영진을 체크앤밸런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도입했던 또 도입하고자 했던 소위 사회이사제도, 이사회제도인데 지금 그게 많이 변질된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뭐 사회이사가 그냥 그 CEO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이사회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변동환 윤리가 정착되고 외환 자유화, 자본 조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은 크게 이렇게 몇 가지로 이게 하나 빠졌네. 이게 한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외환위기도 내나 뭐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다. 뭐 고도 성장 정책과 부채 경영, 그다음에 대외 부분 취약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요인이고, 그리고 기업들 또 금융회사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정치 논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위기관리 전문가 부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아직은 이제 소규모 개방, 스몰 오픈 에코노미의 경우에는 이 대외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환율이 장기간 고평가 상태로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를 너무 성장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거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거시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시장엔 언제라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요인뿐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감독 규제의 역량을 우리가 대폭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 정부의 정책, 각종 통계 이런 것들이 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외부의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국가 신인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거 우리 외환위기 때와 같이 뭐 한국 외환보유고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그런 비중 있는 언론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은 그런 보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통계 투명성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갈수록 위기가 어느 한 국가, 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그래서 뭐 뉴욕에서 발생하든지 또는 뭐 영국에서 발생하든지 세계 어디서 발생해도 동시에 이렇게 전파가 돼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응 시스템도 소위 국제적인 그런 대응, 글로벌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 감시 활동을 같이 강화해야 되고 이런 위기가 급속하게 전염되는 컨테이전 이펙트에 항상 예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규모는 아직 지금 15위입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성공적인 지금 경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뭐 제가 한국 경제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지만 2만 불의 벽을 지금 우리가 한 2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이렇게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영원히 이 상태에서 주저앉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질문을 지금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결국 아직 보면 여러 가지 경제 퀄리티나 그 내용에서는 아직도 선진국하고 아직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노사 간 그 첨예한 대립, 그리고 지금 뭐 사회적 갈등, 이제 뭐 99%와 1%의 갈등, 양극화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스템, 또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